여보, 나 오늘 퇴사했어.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김영숙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정년까지 2년 남았는데 무슨 일일까요? 부장이 자꾸 억지 지시만 하고 실적은 우리가 다 올렸는데 공은 자기가 다 가져가더라고.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들 결혼 자금은 어떡하나?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대접받지 못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인지 막막했던 정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놀랍게도 그 답은 300년 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던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정약용, 그는 누구였을까요? 1762년 조선 후기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난 정약용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과거에 합격했고 임금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개혁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원 화성을 설계할 때 거중기라는 획기적인 도구를 만든 것도 그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9세, 가장 일할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8년, 청춘을 다 바쳐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돌아온 건 유배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한탄으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48권, 12편, 72조목.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은 이 책은 사실 관리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리더와 구성원, 부모와 자녀, 선배와 후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임하는 날, 마음가짐이 전부를 결정한다. 목민심서의 첫 번째 편은 부임 6조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부임할 때 지켜야 할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부임하는 날 화려한 행차를 하지 말라. 백성들이 구경하러 나와 농사일을 그르친다. 얼마나 섬세한 배려입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 백성들의 시간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새로 부임한 부서장이 첫날부터 자기 자랑만 늘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되자마자 자기 집부터 고치려 하면요? 시어머니가 되어 며느리에게 첫날부터 우리 집 규칙만 강요하면요? 정약용이 말하는 부임은 단순히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책임을 맡는 모든 순간입니다. 반장이 되는 것도 할머니가 되는 것도 동호회 회장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목민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렴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두 번째 편은 율기육조, 자신을 다스리는 6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약용이 가장 강조한 것은 청렴입니다. 관리가 청렴하지 못하면 백성을 수탈하게 되고 백성을 수탈하면 나라가 망한다. 단호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조선시대 관리들은 봉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적당히 백성들에게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면 된다. 청렴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가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직장에서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하는 사람, 동네 반장이 되어 공금을 슬쩍 빼돌리는 사람, 봉사단체 회장이 되어 후원금을 횡령하는 사람. 이 정도야 괜찮겠지. 바로 이 생각에서 모든 타락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못한 관리는 도둑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우리는 관리가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관리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가정의 관리입니다.
회사에서 후배를 둔 선배는 팀의 관리입니다. 작은 모임의 총무도 그 돈을 맡은 관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다. 세 번째 편은 봉공육조, 공무를 받드는 6가지입니다. 여기서 정약용은 핵심을 찌릅니다. 목민관의 일은 하나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송사로 고통받는데 판결을 미루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김미자 할머니는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 날 1층에 사는 독거노인 박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외출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더니 부품이 없어서 다음 달에나 고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네요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미자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에 직접 전화하고 입주민들에게 긴급 수리비를 모금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엘리베이터가 고쳐졌습니다. 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60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목민입니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신중하게, 형벌은 가볍게. 네 번째 편은 예전 6조, 재판과 송사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옥사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은 1000사람의 원망을 부른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스러우면 벌을 주지 말라. 형벌은 100번 신중해도 부족하다. 조선시대에는 고문이 흔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매를 때리고 손가락을 짓누르고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은 진실이 아니다. 사람은 고통을 참지 못해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한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혼부터 내고 따지는 부모가 있습니다. 내가 했지? 시인해. 아이는 겁에 질려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합니다. 억울함은 마음속에 쌓이고 부모에 대한 신뢰는 무너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지부터 따지는 상사,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질책부터 하는 리더. 이런 조직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숨기려고만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벌을 주는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교정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금은 공평하게, 백성의 힘에 맞게. 다섯 번째 편은 호전 6조, 호적과 세금에 관한 6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은 것이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더 많이 뜯어냈습니다. 부자들은 뇌물로 면제받고 가난한 사람들만 세금을 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금은 공평해야 한다.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토지를 정확히 측량하라. 부자가 땅을 숨기지 못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에게서 억지로 거두지 말라.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세금은 공평하게 거치고 있나요? 강자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약자만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파트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은 적게 내려하고 작은 평수에 사는 사람이 억울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약용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능력에 따라 거두고 필요에 따라 쓴다. 가진 사람이 더 내는 것이 공평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백성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라. 여섯 번째 편은 예전 6조, 예식과 의례에 관한 내용이지만 정약용이 진짜 강조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의례가 아무리 화려해도 백성이 굶주린다면 무슨 소용인가? 그는 말합니다.
백성이 먹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예다. 조선시대에는 제사와 의례를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제사상 차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빚을 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정약용은 이것을 비판합니다. 진심이 없는 의례는 위선이다. 차라리 간소하게 지내되 진심을 다하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혼식을 거창하게 올리려고 빚을 지는 젊은 부부들,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르려고 자식들이 허덕이는 모습, 명절 때 비싼 선물을 주고받느라 카드값에 허덕이는 사람들. 정약용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있는 척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라.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다. 7번째 편은 형전 6조 형벌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형벌을 꺼렸습니다. 형벌로 사람을 다스리면 백성은 두려워할 뿐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교육하라.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경고하라.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그때 벌을 주라. 순서가 있습니다. 교육, 경고, 처벌.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잘못하면 바로 때립니다. 설명도 없이 기회도 주지 않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직원을 바로 징계합니다. 왜 실수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대화하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다.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정과 성장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재물은 함부로 쓰지 말라. 8번째 편은 공전 6조 공사와 재물 관리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낭비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관청의 돈은 백성의 피땀이다. 한 푼도 함부로 쓸 수 없다. 조선시대 관리들은 관할을 호화롭게 꾸미려 했습니다. 자기 공적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고 누각을 짓고 연회를 열었습니다. 모두 백성의 세금으로. 정약용은 단호합니다. 필요한 것만 쓰라. 과시를 위한 지출은 도둑질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세금으로 불필요한 조형물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관광을 다니고 각종 행사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모습을 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명품을 사고 없는 돈 빌려서 외제차를 사고 SNS에 올릴 사진 한 장 위에 과소비를 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검소함은 미덕이다. 낭비는 죄악이다. 진짜 실력은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 9번째 편은 신학 6조 굶주림을 구제하는 6가지입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관리들은 구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리들이 형식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장부상으로만 곡식을 나눠주고 실제로는 자기가 착복하거나 부자들에게만 나눠줬습니다. 정약용은 분노합니다. 굶어 죽는 백성이 있는데 창고에 곡식이 썩는다면 그 관리는 살인자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장 급한 사람부터 구제하라. 노인, 어린이, 병자, 혼자 사는 사람. 이들을 먼저 살려라. 곡식을 나눠줄 때 공평하게 하라. 부정이 있는지 감시하라.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라. 지금도 적용됩니다.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나눠줬나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갔나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모두에게 조금씩 나눠줘서 실효성이 없었나요? 우리 사회의 복지 정책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나요? 정약용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살려라. 그것이 정치다. 군대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10번째 편은 병전 6조 군사와 국방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군대의 목적은 하나다. 백성을 지키는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는 군대는 도적과 다름없다. 조선시대 군역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갔고 부자들은 돈으로 면제받았습니다. 군인들은 제대로 된 급료도 받지 못해 백성들에게서 약탈했습니다. 정약용은 개혁을 주장합니다. 군역은 공평해야 한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의무를 져야 한다.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급료를 주라.
그래야 백성을 약탈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군 복무는 공평한가요? 특혜는 없나요? 약자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닌가요? 정약용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힘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강자의 의무다. 공사를 할 때는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라. 11번째 편은 공전 6조 토목공사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 자신이 수원 화성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얼마나 힘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꼭 필요한 공사만 하라. 관리의 치적을 위한 공사는 하지 말라. 공사를 할 때는 백성의 농사철을 피하라. 그들의 생계를 해치지 말라.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필요한 공사인가요?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전시 행정인가요? 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실적만 생각합니다. 정약용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라. 그것이 진짜 업적이다. 마음을 다해 백성을 보살펴라. 마지막 12번째 편은 신율 6조 재난 구호에 관한 6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재난 앞에서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재난이 닥쳤을 때 빨리 움직이라. 하루라도 늦으면 사람이 죽는다. 직접 현장에 가라. 보고서만 보지 말고 백성의 고통을 두 눈으로 확인하라.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십니까? 2022년 이태원 참사는요? 재난이 닥쳤을 때 책임자들은 어디에 있었나요? 현장에 있었나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보고만 받았나요? 정약용이 지금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재난은 리더를 시험한다. 백성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리더가 진짜 리더다. 목민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지금까지 목민심서의 12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00년 전 유배지에서 쓰인 책이 왜 지금도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순히 조선시대 관리들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목민은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을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부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사회에서는 권력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겨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당부. 정약용은 목민심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은 너희 형제가 훗날 벼슬 길에 나가 백성을 해치는 관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지 자신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청렴하고 공정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얼마나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18년의 유배 생활, 서울에 두고 온 아들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 그 고통 속에서도 정약용은 아들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목민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작은 목민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가족을 돌봅니다. 직장에서는 선배로서, 팀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끕니다.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이웃으로서 서로를 돕습니다. 그 자리가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맡은 자리에서 청렴합니까? 당신은 당신이 돌보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당신은 공정하게, 자비롭게, 책임감 있게 행동합니까? 이 질문들은 3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중요할 것입니다. 목민심서 실천의 지혜. 마지막으로 목민심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청렴하게 살기. 작은 것부터 정직합시다.
회사 물건 슬쩍 가져오지 않기, 아파트 공금 투명하게 쓰기, 세금 정직하게 신고하기, 작은 정직이 모여 큰 신뢰가 됩니다. 둘째, 공정하게 대하기, 내 자식만 편애하지 않기, 친한 사람만 도와주지 않기,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기, 공정함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셋째, 진심으로 섬기기,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 말보다 행동, 섬김은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넷째,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고치기, 남 탓하지 않기, 책임감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끝까지 인간적이기, 권력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기, 약해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인간성은 영원한 가치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3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둔 김영숙 씨의 남편. 그분이 회사를 떠난 이유는 인정받지 못해서였습니다. 만약 그 부장이 목민심서를 읽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 부장이 팀원들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섬기려 했다면? 만약 그 부장이 공을 혼자 가져가지 않고 팀원들을 인정했다면? 30년 경력의 직원은 행복하게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목민심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집에서 만나는 가족에게,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에게,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정약용의 마음으로 대해봅시다.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 질문들이 습관이 될 때 우리 삶이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우리 사회가 바뀝니다. 300년 전 강진 유배지의 작은 초가집에서 붓을 들었던 정약용 선생님.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목민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